자, 이번에는 수익이라고 하는 항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회계학에서는 수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말을 굉장히 어렵게 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번째, 수익. 회계학에서는 손 자산의 증가 과정이다. 그런데 단 주식 발행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는 제외. 이런 식으로 알듯 모르듯한 소리로 정의를 해놓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자, 수익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돈을 벌었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수익의 첫 번째 케이스는 물건을 팔았다예요. 물건을 팔았다인데, 문제는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물건을 판 걸 얘기해요. 물건을 팔았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세요. 서양식 회계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이건데, 물건을 팔 때, 특히 상품 제품이라고 하는 항목을 팔 때는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바로 알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그거 바로 알 수 있게 만들면 안 되나요? 할지 모르겠는데, 그 방법을 사용한 게 우리나라 방식의 회계예요. 우리나라 방식의 회계였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그 회계, 복식회계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 가지고 처리한다고, 복식복이라고 부르는데, 서양식 회계가 만들어진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5세기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15세기, 14세기, 1496년인가 그때 기록이 있었는데, 안 믿어지겠지만 전 세계에서 회계 장부를 최초로 만드는 건 우리나라예요. 13세기 때 대략 200년 정도를 앞서서 송도상인 사부치계라고 있어요. 실제로 그게 기록이 지금 5부가 남아있는데, 그 송도상인 사부치계라고 하는 장부를 보면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느낌이 딱 오실 텐데, 서양식 회계는 복식보기 2개 가지고 처리했거든요. 우리나라 회계 방식은 4개 가지고 처리했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팔자마자 한눈에 얼마만큼 이익이 남았고 얼마만큼 손해가 났고 재고는 얼마가 있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일본 애들이 힘들게 이탈리아까지 가서 미국까지 가서 배워왔는데 조선에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속된 말로 꽉 쳐가지고 다 없애버렸어. 이 뜻이겠죠. 그래가지고서는 그 전에는 일본식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회계하고 일본식 회계하고 같이 병행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회계를 다 없애버렸어요.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표준화가 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문제는 약조공인데 뭔 수로, 그죠? 하나 더,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이었으면 한글이 전 세계를 지배했을 거야. 그럼 힘들게 영어 공부 안 해도 됐을 텐데, 그죠? 넘어가요. 좋은 얘기 아니야? 자, 아무튼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따지지 않고 물건을 팔았다 라는 개념을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건을 팔면서 돈이 들어오겠죠. 돈이 들어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돈을 벌었다. 돈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돈을 벌었다. 한국식 표현을 하면 돈을 벌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문제가 있어요. 15세기 때, 16세기 때만 하더라도 물건 거래는 전부 다 현금 거래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배편을 통해서 중국한테 인도해서 물건이 대량으로 들어온 데다가 은행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돈을 직접 빌릴 수 있고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그 전까지는 물건을 팔면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를 받고 물건을 살 때도 현금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는데, 외상 판매 제도가 도입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돈이 들어왔다라는 개념이 깨지게 된 거예요. 돈이 들어온 거는 자산의 증가인데, 물건을 외상으로 팔게 되면 당장 돈 들어온 건 없지만 물건은 팔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채권, 그러니까
내 거는 맞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의 자산들이 만들어져요. 그 얘기 이제 나중에 자세히 하고, 일단 그래서 물건을 팔았다는 개념과 현금이 들어왔다는 개념을 동일한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현금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자, 그리고 돈을 벌려면 저나 여러분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일을 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죠? 안 좋은 얘기지만 여러분 인생의 일부분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잖아.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내 인생의 일부분을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놀러 가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고 짠하긴 한데 넘어가. 자, 그래서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이 맨날 팡팡 놀고 먹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특히 여기 편의점 가게 주인들 24시간 가게를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마진을 남겼다, 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중세 기독교인 관점으로는 저렇게 수익을 남기고 물건을 파는 걸 굉장히 사악한 행위로 봤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때는 종교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대로 한다면은 정말 검소하게 살다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세상 잘 뜨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상인들이 막 돈 벌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걸 저는 돈만 밝히는 놈들, 바퀴벌레만도 못하는 놈들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던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당시 때 분위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데 유통업이란 개념도 없었었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물건을 판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거래 팔아서 마저 한꺼번에 연결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번엔 수익,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다. 중세 기독교인 관점으로는 안 좋은 걸로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한테 더 많은 거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 안 믿어지겠지만 에덴 동산이에요. 허벌판이죠.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사과나무가 있고 선악의 열매가 있네. 그러면서 아담과 아담의 둘째 마누라인 이브가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또 얘기 없어 센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책은 사실은 이리 잘려나가고 저리 잘려나가고 뭉탱이 교본이에요. 사실은 기독교에서도 원래 윤회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가 되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어서 이제 제대로 온전히 사람의 뜻을 하게 되는 건데 원래 사람이 죽으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의 영혼을 걷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푸라고 영혼을 보관하는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호와가 영혼을 보관했다가 다시 사람이 태어나서 육신이 갇혀지면 다시 영혼을 심어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원래 성경이. 근데 윤회사상 형태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종교를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때 지배층한테 이제 서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번엔 서민이지만 밑에 뒷바닥 인생이지만 두고 보자. 다음 생에는 내가 지도층으로 태어나서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층하고 정치 집권하고 결탁을 해서 윤회사상을 잘라내고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쪽이 중간에 좀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지금의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일직선 구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윤회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성경책에도 없는 내용, 눈에 잘려나간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분기 심취해가지고 또 서양 쪽에서 뭔가 잡다구리가 다 주워보고 왔잖아. 그렇게 치고 원래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똑같은 형상으로 해서 리리스라고 아담의 첫 번째 와이프를 만들어줬어요 원래. 근데 이제 여호와가 리리스한테 너는 남편을 하늘같이 섬겨야 된다 그랬더니 문제는 리리스가 뻣뻣한 거예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얘 만들 때 나도 만들고 얘 기어할 때 얘도 기어다니는데 내가 왜 얘를 내 왜 상전으로 섬겨야 돼? 그러면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우리 과일 따라자 갔더니 나 물고기 잡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물고기 잡는 거 도와줄게 했더니 아니야 마음이 바뀌었어. 나
과일 따러 갈래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아담이 빡쳐가지고 여호와한테 일렀어요. 제가 자꾸 저하고 안 놀아주는데요. 그랬더니 여호와가 넌 내가 만든 건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나가!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그러면서 너는 평생 동안 매일 자식을 낳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근데 네가 낳는 자식은 미안하지만 내가 쫓아낸 너한테 태어난 자식은 영혼을 줄 수 없다.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죽을 거다. 그래가지고 성경 기록상은 6,000년 동안 애를 낳되 그 애가 낳자마자 죽어서 리디스가 6,000년 동안 굉장히 슬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 밑에 있던 천사장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요. 현명한 자, 그래서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 루시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얘가 여호와가 하는 짓을 보더니 뭐 신이라고 별거 아니네. 나도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랬더니 여호와가 저 피떡을 단말인 게 나한테 대들고 있어. 야, 전선이 말고 내 밑에 너하고 비슷한 애가 하나가 더 있는데 걔하고 일단 싸워서 이기면은 내가 네 도전을 받아주마. 그래가지고 그 미카엘하고 싸우게 돼요. 성경책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터지게 싸웠는데 당연히 얘가 이제 깨지죠. 그래가지고는 밑으로 내려가요. 도망쳐요. 지상도 안 되고 지하로. 근데 지하에 여호와가 세상을 창조할 때 같이 만들어진 악마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벨제부부라고 파리 모양으로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묘사가 되어 있는데 루시퍼가 지옥으로 내려가더니 벨제부부가 너 나가 이런 거예요. 장난하세요? 여기로 원래 내가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언제 봤다고 초반부터 반말이야. 그러고서 또 둘이 박터지게 싸워요. 여기가 또 깨져. 그래서 지옥의 왕이 이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리디스를 본 거예요. 여호와가 만들어준 피조물인데 저주를 받고 있으니까 이걸 풀어줘가지고 와이프로 삼아요. 와이프로 삼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아담이 심심하다고 찡찡대니까 여호와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이불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네 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배 아픈 거야. 여호와한테 쫓겨난 것도 본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데 재밌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서 얘네를 확 망가뜨려 버려야지. 그러고 나타난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종교 정책상 제7차 종교개혁 때, 종교회의 때 이거는 성교 포교 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 않냐. 잘라내자. 그래가지고 잘라내서 들어온 게 이제 우리나라 개정판 성경책인데 그렇다 치고. 아무튼 그래서 아담과 뱀의 모습을 했는데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뱀 맞아요. 아담을 꼬셔요. 이불을 꼬셨구나. 이거 한번 잡숴봐봐. 이거 먹으면 선명해질 텐데 착한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게 돼. 그걸로 꼬신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또 열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래 살 수 있는 불멸의 열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수명은 짧아지되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열매가 있는 걸로 두 개로 돼 있어요. 이제 골라라 이런 거지. 이부 보고. 근데 이부는 이쪽을 고른 거예요. 오래 살기는 불멸의 열매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요걸 집어먹고 혼자 먹기 찜찜하니까 나눠 먹어봐. 나눠 먹자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둘이 나눠 먹은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익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알고 진노해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가지고 조립해서 뭐 내쫓았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담한테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너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너와 네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근로의 저주를 내렸다 이렇게 돼 있고 이브한테는 너는 자손을 낳을 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출산의 저주를 내린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책이 자세히 파고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얘기 안 해주지. 가지고 한때 또 천주교 쪽에 푹 빠져가지고 난 친구님 붙잡고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더니 사실은 자기가 로마 교황청에 가서 유학할 때 모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보여주더라고요. 뭐 세피트로의 생명의 나무 뭐 이런 거. 그거 보고 나서 갑자기 뭐 만화가 나왔네 딱 기어. 신세계 에반게리온이라고 이상한 만화 있어요. 그 만화 내용이 뭐냐면 리디스가 만약 안 쫓겨나고 아담하고 결혼해서 제3 인류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는 이 리디스 쪽에서 나온 자식들하고 현생 인류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얘기가 그 신세계 에반게리온이거든요. 넘어가요. 그런 만화가 있어. 뭐 쓸데없는 얘기다. 어디까지 가는 거나.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중세 기독교의 관점으로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건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귀족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죄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존재야, 고귀한 존재야, 고결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중세 기독교 사람들, 중세 사람들이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를 정치적 이제 이유에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수익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거 기독교적으로도 안 좋은 걸로 봤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상인들이 중국 인도에서 물건을 싸게 뛰어다가 마진을 엄청나게 붙여서 팔아가지고 폭리를 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후추 같은 경우도요. 그 당시 때 킬로그램 단위로 했었을 때 지금 가치로 환산해서 킬로그램에 5,000원 정도 되는 거를 유럽에 갖고 와가지고 5천만 원에 거의 10,000배에서 20,000배 정도 풍리를 취한 걸로 돼 있어요. 후추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단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다음에 중국산 도자기 같은 종류들도 뭐 그랬었었고 그래서 수익 중세 기독교인 관점으로 봐서는 좋은 걸로 봤다 나쁜 걸로 봤다 나쁜 걸로 봤어요. 저런 바퀴벌레만도 못한 놈들 왜 나폴리 바닷가에서 고등어가 하나에 1,000원인데 왜 로마에서도 1,000원에 받는 거야 이러죠. 그러니까 유통업 개념이 없었던 거였죠. 여기서 1,000원이면 여기도 1,000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러면 누가 미쳤다고 힘들게 거기까지 내려가서 물건을 사다가 팔겠어요. 작은 사업가도 아니고. 그럼 이제 뭐 그럼 네가 가서 사 먹어봐 뭐 이런 식인 거. 그래서 지금 얘기 앞으로 새는데 배추가 지금 한 포기에 10,000원이거든요. 살림해 보시면 아실 텐데 너무 비싸요 하는데 유통업자가 중간에 뛰어먹어서 그렇지 사실은 배추 한 포기 10,000원도 싼 편에 들어가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배추를 그러면 산지에 가서 직접 사 먹으면은 한 포기에 저기 산지 추락 가격이 1,100원인가 그래요 지금 1,100원, 1,000원 정도 되는데 와 그거밖에 안 와요 그러고 배추 사러 가려면 그쵸 강원도까지 고속버스 표 끊고 중간에 밥 먹고 이런 거 다시 왕복 되돌아오려면 배추 한 포기에 3만원이 되는 거예요. 배송비까지 감안하면은 그래서 유통업체에서 이제 마진을 많이 나온 게 조금 문제긴 한데 그러더라도 내가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수익이 나쁜 거라고 인식이 바뀌게 되는데 문제는 수익이 자, 늘어났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나쁜 일로 봤다 그 얘기예요. 왜? 물건을 좀 더 많이 팔기 물건을 팔 때 장사하시는 분들은 태생적으로 5가지 나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차근차근 배워요. 자 일단 내가 장사를 한다 유통업을 한다 그러면 손님들한테 묵은 물건부터 먼저 팔고 새 물건을 내가 소나기에 쥐고 있어야 계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선출법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가을옷 벌써 세일 들어갔죠. 여름 끝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가을옷 벌써 세일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선사학과에서 여러분들한테 옷장사들이 가을옷을 세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가을옷 세일 들어가야 그렇죠. 초겨울 옷을 맞춰서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절이 바뀌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제가격 받고 그부터 할인 판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또 봄옷 만들어서 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햄버거 가게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미안해요. 한참 배고플 텐데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주문하면 방금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햄버거를 준다. 30분 전에 만들어진 식은 햄버거를 준다. 식은 햄버거를 줘요. 왜? 손님들을 위한답시고 여러분들 위한답시고 방금 만들어진 햄버거를 줘버리면 아침에 만들어진 햄버거가 팔릴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태생적으로 묵은 물건부터 먼저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 팔기에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가게에 가서 언니 옷 어때요? 사장님 옷 어때요? 하고 보여주면 백발백중 뻔한 거짓말을 들어요. 뭐라고 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이쁘세요. 막 이래요. 그런데 저도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 옷이나 걸쳐 입었었을 때 옷이 옷 폼새가 나려면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에요. 정말로 일단 잘생기고 봐야 돼. 그래서 제가 한번 병통 한번 안 좋은 소리 들은 적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남성복 파는 매장에 장동건이가 이렇게 자켓을 걸치고 이렇게 안락 의자 비슷한데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포스터 사진이 있더라고요. 괜찮네. 그러고서 그 옷을 샀어요. 자켓을.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입고 출근했는데 사무실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서 그런 양아치 같은 옷을 입고 구해왔냐고. 이거 비싼 거라고. 장동건이 입던 옷이라고 했더니 장동건은 장동건이고 어떻게 거기에 감히 들이대냐고 욕 뒤아지게 넣어먹었어. 그래가지고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옷 포스터 있잖아요. 팜플렛. 그거 보고 옷 사면 정말 폭삭 망합니다. 왜? 걔들 얼굴이 잘생겼거든. 내가 아무리 따라가도 걔들 기럭지 팔다리 길이를 못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팔다리가 짧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비싼 옷을 입어줄 때 여기 로고마크가 큰 걸로 나 이 정도는 입어주고 있어 해서 로고마크가 큰 걸로 입고 있어. 이렇게 알아주지. 상표 떼고 이상한 거 상표 떼고 입으면요 옷이 왜 그래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아요. 얘기 옆으로 새는데 장동건한테 3,000원짜리 티셔츠 입혀놔봐요. 고급져 보여. 그죠? 원래 그런 거야. 장동건이나 원빈이 구멍난 티셔츠 입고 있어봐요. 그건 패션이야. 내가 구멍난 티셔츠 입고 있으면
그건 상양아치야. 거지 중에서 상거지예요. 원래 그런 거야. 넘어가. 자, 그래서 물건을 팔 때 그렇게 장사하신 분들은 태생적으로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요. 물건이 물건 좀 더 많이 해서 가계부도 좀 더 오래 열 수밖에 없고, 그게 안 되면 물건 값을 몰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수익의 증가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중세 기독교의 관점으로는 나쁜 일로 봅니다. 수익의 증가는. 나쁜 일로 봐요. 그러니까 마진을 너무 많이 남겼다, 폭리를 취했다, 뭐 이런 거지. 어느 쪽에 적어요? 그래서 수익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의 감소. 정확하게는 물건을 팔았다가 반품을 받아준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중세 때는 반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중세 때 대부분의 물건들은 이탈리아 상인들이 먼 거리까지 가서 중국, 인도에서 물건을 가져왔고, 내지는 가방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팔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탈리아 장인들이, 아시죠? 가방은 저기, 흔히들 이 가방 좋아하시는데, 이거 너무 크네. 가방 중에서 혹시 이렇게 생긴 가방이 있어요. 혹시 남자친구나 남편이 가방 하나 이렇게 골라 봐봐봐 그러면은 인터넷 들어보시면 나와요. 이런 가방이 있어. 이거 중에서 벨킨 백이라고 있어요. 이뻐요. 좋은 점은 로고 마크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봐. 조금 좋은데 조금 비싸요. 넘어가. 그 다음에 저 신발 같은 거 페레가모라고 있거든요. 이탈리아 쪽에서 만드는 신발인데 그런 신발들 같은 거. 가방을 만들어서 이탈리아 장인들이 귀족한테 납품하고 종교단체에 납품하고 왕한테 납품했어요. 근데 납품하고 나서 보니까 불량품이 있네? 그러면 야! 이런 거 만들어주면 어떡해. 환불해줘, 반품해줘, 바꿔줘가 아니에요. 불러요. 야, 너 나를 뭘로 알고 이따 이 물건을 만드냐? 내가 이름에도 이죠? 영주고 내가 지배하는 영토야 여기. 너는 내 영토 안에 살고 있는 구성물에 불과한 거고. 근데 네가 이런 물건을 만든 거니까 나를 지금 시원치 않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더니 너 아니어도 물건 만들 사람 많아. 얘 목 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좀 오래됐는데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이가 얘기할 때 이거 이탈리아 장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만든 옷이라고 나오는데 한 땀 한 땀 정성을 만들어서 가방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게 된 이유가 불량품이 나오면 그 당시에는 목이 달아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번에 배운 내 기술 좋은 재료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한번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물건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역사적 사명, 직업 소명 의식 이런 게 아니라 죽기 싫으니까 한땀한땀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유기동 가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때는 반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나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팔게 됩니다. 왜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그 이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간해수거 형태로 물건을 만들었었는데 그걸 증기기관차랑 증기기관을 대체하는 생산 능력이 10만 배가 폭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 옷핀 하나만 만들더라도 숙달된 장인이 철사를 끊어서 그걸 갈아가지고 일일이 다 두들겨서 휘어서 만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옷핀 하나에 그 당시 때 시가로 대략 50만 원권 정도 갔었어요. 안 믿어지겠지만 그 당시 때 여자들 최대 사치품이 뭐였냐면 안 믿어진다고 했는데 단추였었어요. 왜? 그 당시 때 단추는 전부 다 그쵸 수공업으로 깎아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단추 잘 만든 사람 하루 종일 만들어봐야 10개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옷에 단추가 많이 달려있으면 오 부자네 이렇게 된 건데 느닷없이 플라스틱이 발명되면서 단추를 한꺼번에 금형틀하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단추 가격이 폭락을 한 사태가 벌어요. 단추 제조업체가 기술적으로 이제 폭삭 망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아무튼 산업혁명이 나면서 주문을 받기 전에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팔다 보니까 불량품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나면서 프랑스 혁명과 같이 맞물리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수직체계였다가 왕정체제, 귀족체제,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평등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A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시민 B가 물건을 사갔다가 불량이 생겼다. 너희 나한테 이런 물건 팔면 어떻게 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고서는 가방을 던졌더니 너랑 나랑 똑같잖아. 아이씨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마음에 안 들고 환불해 가든가 이런 식으로 환불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반품이 불가능했지만 나중에 매출, 환임 및 애누리라고 하는 재정 과목을 사용해서 환불 조치하는 걸로 반품이 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계에서는 매출, 환임 및 애누리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서 반품을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저 개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아요.
반품 세금 계산서 그래가지고 물건 반품이 발생하면 물건을 판 것처럼 회계처리할 때 금액을 마이너스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게 이번 시험에 나와. 그게 이번 시험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더라고. 자, 그래서 수익 물건을 판 걸 의미하는데, 자, 중세 기독교인 관점으로는 수익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사악한 행위, 나쁜 행위로 봤습니다. 땀 흘려서 물건을 만드는 거, 마진을 붙여서 물건을 파는 거, 종교적, 도덕적으로 안 좋은 행위로 봤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됐죠? 근데 지금은 수익이 안 나면, 열심히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이미지가. 그 이유가 한참 뒤에 얘기인데, 영국 쪽에서 프로테스탄트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천주교 쪽이 그렇게, 일하는 거에서 안 좋게 보고 있다가, 면죄부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팔고 있는 천국행 티켓을 돈 주고 사면 천당에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빌미가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가 만들어지고, 개신교 쪽에 여러 가지 분파가 나오는데, 뭐, 로욜라파가 있고, 우리나라만 들은 것도 장로회, 로욜라회, 그 다음에 안디옥파, 그 다음에 장로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신교 쪽이 종파가 2,000개가 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영국에서 만들어진 개신교 중에 하나가 프로테스탄트교라고 있어요. 저항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크리스트. 성서를 재해석을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거를 안 좋은 걸로 너희들이 설명하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저주를 내는 걸 설명하고 있지만, 그건 저주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약속이다. 하느님께서 정말 아담과 이유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랬으면 그대로 천둥번개 때리고 죽여버린 다음에 엔덴 농사를 부셔버리는 것만이지 뭐하러 번거롭게 가지고서 피고 추방하는 절차를 거쳤겠느냐. 속죄의 기회를 주신 거다. 그럼 우리는 하느님이 시킨 대로 땀을 열심히 일해서 먹을 거를 많이 만들어내서 주변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게 참된 기독교인의 자세고, 여자 입장에서는 애를 낳을 때 비록 고통은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수반되지만 애를 쏨풍쏨풍 많이 낳아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자세다. 이러면서 천주교의 성경책의 재해석을 들어가요. 그랬더니 로마 교황청에서 들고 있는 거지. 글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성경책을 재해석한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비로소 이 바닥에서 못해 먹겠네. 그러더니 그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하게 돼요. 그게 이제 흔히 와스이라고 부르는 건데, 화이트 앵글로, 백인인데 앵글로족이고요. 잭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교를 믿는. 그래가지고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8개 가문이 이 와스 계열에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게 클린턴 가가 그러고, 이번에 클린턴 가가 이제 명망 있는 집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시 집안, 그 다음에 케네디가 또 몇 개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프로테스탄트교에서 수익이란 개념, 하느님의 저주란 개념을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 안 하면 하느님의 뜻을 어긴 거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개념이 바뀐 거예요. 이게 18세기 초반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소위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걸 얘기하는데, 그 당시의 관점으로는 안 좋은 걸 봤습니다. 물건을 파는 거 안 좋은 거예요. 물건 반품 받아준 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요?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으로 찍으시고, 마지막 단계 비용에 대해서 설명 들어갑니다. 이번 주 내내 떠들 거예요. 거래 파류소에 대해서. 오늘 5시간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데, 내일은 복습하는데 아마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모레는 복습하는데 30분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복습하는데 10분이면 끝나요. 그 다음은 한 3분 걸리려나? 금요일날 당해보면 알아요. 그렇다 치고. 자, 다 찍었어요? 다 적었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비용에 대한 얘기 들어갑니다. 비용은 자산이 달아서 없어지는 거를 비용이라고 합니다. 비용이라고 하는 건 자산이 달아서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데요. 일단 회계학에서 말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의 소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고 있어요. 자, 맞는 개념이긴 한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두 단계로 나눠서 이해하기로 해요. 자, 비용이 뭐냐면, 자산이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려면 사전 전제 조건으로 자산, 내 거고 쓸모가 있는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 거고 쓸모가 있는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내 거고 쓸모가 있는 물건이 다 달아야 돼요. 떨어져 나가야 돼요. 자산이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회계 전문 용어로 자산의 감소라고 얘기하는데,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떨어져간 자산 조각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흔적도 사라져야 돼요. 이걸 비용의 발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비용의 발생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드릴게요. 이것 봐도 이렇게 가난해. 혹시 커피나 뭐 이런 거 가지신 분 없어요? 없네. 별 수 없네, 그러면. 미안해요. 오늘은 희생양이 되주셔야 되겠네요. 제주 삼다수를 가지고 계신데, 얼마 주고 사셨어요? 380원? 자, 이분이 제주 삼다수를 이마트에서 380원 주고 사셨다고 합니다. 손해봤을까요? 이익 봤을까요?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에요. 이분 호주머니에서 380원이 빠져 나갔고요. 380원의 값어치가 있는 자산이 삼다수가 이분 거가 된 거예요. 그죠? 또 누구 거? 본인 거. 그 다음에 삼다수는 쓸모가 있는 물건인가요? 그죠? 목 마를 때 물 마실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 물 먹으면 죽어요. 단식, 밥을 굶으면 한 달은 버티는데 물 안 주면 일주일이면 죽어요, 사람이. 자, 그런데 자, 380원 주고 산 이 생수, 자산을 비용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막에 따주시고 한 모금만 드셔주시되 삼키지 말고 입에 머금어 주세요. 얼른. 비용을 실시간 생중계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물이 한 모금어치 떨어져 나갔죠? 자, 이 상태에서 원상복귀 가능, 불가능? 가능합니다.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전화하면 얼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뱉어놓고 일단 전화 받고 나중에 먹어도 돼요. 어차피 혼자 먹는 게 뭘. 그죠? 생판 피도 안 섞인 사람하고 뽀뽀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자, 그 다음에 삼켜주세요. 꿀꺽 삼켰습니다. 지구상에서 지금 물 한 모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이게 비용의 발생이에요. 자,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좋다, 나쁘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좋죠. 물 먹어서 기분 나빠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갈증이 나서 먹고 있는 거니까. 이게 비용이에요. 이게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 자산이 달아서 없어지는 걸 비용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산을 소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비용은 중세 기독교의 관점으로도 좋은 것으로 봤는데, 과부나 고아들에서 아낌없이 기부하는 개념을 비용이라고 봤어요. 그 당시 개념으로는. 그래서 비용, 자산이 달아서 없어지는 건데, 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렇죠. 좋은 것이 늘어나니까 좋은 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 자, 이분이 380원짜리 제주 삼다수를 사서 마셨는데, 사실은 커피를 좋아했었대요. 근데 호주머니에 500원밖에 없어서 380원짜리 생수를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호주머니에 5,000원짜리 지폐가 있었던 거예요. 커피를 좋아하니까. 자, 스타벅스 커피 유리병에 들은 거 2,800원짜리를 샀습니다. 손해봤을까요? 이익 봤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에요. 둘이 맞바꾼 거니까. 자, 그러면 2,800원짜리 커피를 뻑 사서 한 병을 다 마셨는데 기분이 얼마만큼 좋아졌을까요? 물 먹을 때 비해서, 생수 먹을 때 비해서. 많이 좋아졌겠죠? 그걸 회계학에서는 화폐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380원이냐면 누가 생각해도 이 생수는 380원의 값어치가 있고 생수를 파는 회사 입장에선 당신이 생수를 다 드시면 380원어치만큼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라는 의미예요. 왜? 물은 흔한 거니까. 그런데 커피 2,800원짜리를 먹었다. 2,800원짜리 자산이 달아서 없어진 거죠. 얼마만큼 기분 좋아진다? 그렇죠. 2,800원어치만큼 기분 좋아질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모든 물건에는 이건 얼마짜리입니다. 라고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회계학에서는 그 가격표가 총 5가지 기능을 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맛교환. 하나 더. 처음에 가치인데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이 물건은 이걸 만드느라고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과 재료가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2,800원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된다라고 하면서 판매자가 생각한 값어치를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는 구매 의사예요. 교환 의사예요. 그러니까 2,800원 주면 내가 이 커피 너한테 넘겨줄게. 그 이하로는 안 돼. 그 이상으로는 난 받을 생각은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2,800원에 동등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주고 주로 화폐가 되겠죠. 그 물건을 받게 되면 서로 맞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럼 그걸 소비를 시키면 당신이 그만큼 기분이 좋아질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저장의 의미 뭐 해서 등등등 해서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겠고,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2,800원처럼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좀 더 좋은 커피를 마시려면 비용을 좀 더 많이 발생하면 되겠는데, 스타벅스에 가서 얼마짜리 커피? 그렇죠. 6,000원짜리, 7,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좀 더 좋아져요. 얼마만큼? 6,000원씩만큼. 커피 중에 제가 먹어본 중에서 제일 비싼 커피가 있었는데, 루악이라고 하는 커피 있어요. 아세요? 사양고양이라고 하는 잡식성 동물이 소화불량이 걸렸을 때 커피콩을 주워 먹고 응가를 짜면 그 안에 커피콩이 들어있는데 그걸 팍팍 씻어가지고 잘 말려서 볶으면 굉장히 향이 좋은 커피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커피하고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시금살을 잘 하더라고요. 한 잔에 7만 원이야. 내 돈 아니었기 망정이었지. 내 돈이었으면 진짜 피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돈이면 돼지고기, 쇠고기가 얼마야? 기왕이면 동부성 남백들 되는 거지. 넘어가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전부 다 달아서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비용이라고 불러요. 꼭 그럼 물 마신 것만 비용에 해당하는 거냐? 아니요. 여러분이 이제 과정 끝나고 수업 끝나고 배가 고플 거예요. 그러면 점심으로 식비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식비를 발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까지 그냥 가면 돼요. 굶으면 돼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 일 없겠지만 그렇다고 좋을 리도 없겠네. 그래서 기분이 조금 좋으려면 점심을 먹어주시면 되겠는데, 자, 2,000원짜리 김밥 사 먹었습니다. 얼마만큼 기분이 좋아질까요? 2,000원씩만큼. 일단 현금 2,000원을 주고 2,000원의 값어치 있는 김밥을 받아 들었습니다. 막교환. 여기까지는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에요. 비용도 발생 안 했어요. 자, 김밥을 먹는 과정을 사야될 사고방식에 의해서 재현을 해보면 일단 김밥이 한 조각 떨어져 나가겠죠. 김밥을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무슨 도마뱀도 아니고. 김밥이 한 조각 떨어져 나가고 그걸 여러분들 입속에서 꼭꼭 씹어서 꿀꺽 삼키는 순간에 비용화가 되는 거예요. 원상복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지. 그러면 2,000원짜리 김밥 다 먹었습니다. 얼마만큼 기분 좋아져요? 2,000원씩만큼. 기분이 좀 더 좋으려면 점심때 5,000원짜리 돈가스 한번 썰어주시면 돼요. 얼마만큼 기분 좋아져요? 5,000원씩만큼. 기분이 좀 더 좋으려면 2만원짜리 등심한신 스테이크 한번 썰어주시면 돼. 얼마만큼 기분 좋아져요? 2만원씩만큼. 기분이 좀 더 좋으려면 남편 내지는 남자친구한테 전해서 오빠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했는데 뭔가 상을 줬으면 좋겠네. 바닥까지 배 한번 갈라주자 뭐 이래가지고 불쌍한 바닥까지 7만원짜리 배를 갈라주시면 얼마만큼 기분 좋아져요? 7만원씩만큼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다 비용인 거예요.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비교통비라고 해서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실 텐데 여비교통비를 발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집에까지 어떻게 하면 돼요? 걸어가면 돼요. 근데 오늘 같은 날 걸어가면 잘못 얼어 죽을걸? 그렇다 치고 기분이 조금 좋으려면 버스 타면 돼요. 얼마만큼 기분 좋아져요? 1,200원어치만큼 기분 좋아질 거예요. 기분이 좀 더 좋으려면 집 앞에까지 바로 데려다주는 대중교통수단을 타면 돼요. 뭐 택시를 타면 되겠네. 한 5,000원, 7,000원 나오겠죠? 그죠? 기분이 그만큼 더 좋아질 거예요. 기분이 좀 더 좋으려면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키면 돼요.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얘기해서 오빠 나 지금 수업 끝난데 좀 데려다 줘 봐봐봐 이러면 돼요. 그러면 오늘하고 자동차가 닳아서 없어지고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연료값.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태우고 여러분 집에까지 가는데 또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차를 원상복귀 시키려면 또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자가용을 운행하면 안 믿어지겠지만 택시를 탈 때보다 비용이 3배가 더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동차에 환장하는 이유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기 하면서 과시욕 내지는 이성을 꼬드기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비용의 증가는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이에요.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 쪽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자, 그런데 비용의 취소, 가능, 불가능. 방금 물 드신 거 미안해요.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원상복귀 시켜주실 수 있겠어요? 뭔 소로 식도, 위장, 소장, 대장을 타고 이미 내려갔는데 이걸 무슨 수로 다시 끄집어내요? 설사 끄집어낸다고 해도 그렇게 순수한 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은 자산이 닳아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자, 됐네요. 드디어 거래 파르소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거래 파르소인데, 자, 최종적으로 요약 정리하고 오늘 공부 끝내겠습니다. 회계 구성 요소 몇 가지? 5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자산이 있었고,
부채가 있었고, 자본이 있었고, 수익이 있었고, 비용이 있었고,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문제는 얘네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고 했네요. 자, 그러면 자산, 내 거고 쓸모가 있는 물건이니까 회계학에서는 중세 기록된 관점으로 좋은 거?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 좋은 것이 늘어났으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되겠네요. 우리 어느 쪽에 적기로 했었죠? 좋은 일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 화면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산의 감소, 돈이 될 만한 게 빠져나간 걸 얘기합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나한테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어느 쪽에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나쁜 일 되시겠습니다. 좋은 것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느 쪽에 적어요? 오른쪽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부채 한마디로 말해서 빚 되시겠습니다. 빚진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빚져서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빚은 나쁜 것이 되겠고요. 문제는 부채가 자산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고 했었죠. 빚이 늘어나면 나쁜 것이 늘어나니까 나쁜 일 되겠네요. 어느 쪽에? 오른쪽 변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채가 줄어들었대요. 나쁜 것이 줄어들었으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이죠. 어느 쪽에 적게 됐었죠? 왼쪽 화면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가게는 회사를 세울 때 들어간 내 투자금 또는 주주의 투자금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내가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자본이 가능하면 적게 들어가는 게 좋다고 했어요. 왜? 내 돈이 꽉 묶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증가, 내 돈을 추가로 더 밀어넣게 되고 묶인 내 돈이 점점 더 불어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대변에다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 묶였던 내 돈을 찾을 수 있게 된 거네요. 묶인 내 돈을 찾게 된 거니까 좋은 일 되겠습니다. 왼쪽 화면에 적어주시고, 자, 수익,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걸 얘기합니다. 일단 회계학에서는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따지지 아니하고 물건을 팔았다라는 개념으로 먼저 접근해 주세요. 자, 그러면 수익, 중세 기독교인 관점으로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거, 물건을 팔면서 마진을 붙이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수익의 증가, 물건을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건을 좀 더 오래 팔려면은 묵은 물건부터 먼저 팔고 새 물건을 안 팔고 내가 꽁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수익의 증가는 나쁜 일 되겠습니다. 어느 쪽에? 오른쪽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수익의 취소, 반품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 때는 반품이 가능,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출, 환입 및 애놀이라고 하는 재정 과목을 사용해서 반품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용, 자산이 닳아서 없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자산이 닳아서 없어진 거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산이 닳아서 없어지려면 일단 자산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는데, 자산은 1,000원밖에 없는데 5,000원짜리 돈가스를 먹는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거예요. 빚을 내서 돈을 더 조달을 하든가 아니면은 돈가스를 1,000원치만 먹든가. 그렇게 안 팔겠죠? 자, 그래서 비용의 발생, 좋은 것이 늘어나니까 좋은 일 되겠습니다. 어느 쪽에 적어요? 왼쪽 화면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생생한 생중계를 들으셨는데 비용의 취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됐네. 이게 거래 파르소예요. 자,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회계 장부에 적을 때는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아니라 차변 요소, 대변 요소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를 하나 샀다. 자산의 증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샀으니까, 트럭을 샀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돈이 빠져나간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어떻게 동시에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를 지금 당장 내 돈 주고 사라는 법 없죠? 어떻게 사는 경우도 있다? 빚내서, 그렇죠.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내 거가 된 건 기분 좋은데 할부 계약서에 사인하고 신용카드로 확 긋는 순간에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빚을 갚게 됐습니다. 빚 갚는 건 좋은데 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사태가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겪잖아요. 카드 결제. 그 다음에 자본, 가게나 회사를 세우면서 내 돈을 밀어 넣었습니다. 내 돈이 묶인 건 기분 나쁜 일이지만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비즈니스용 자산을 구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드디어 나도 사장님이 된다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 묶였던 내 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묶인 내 돈을 찾으면 가게나 회사가 사이즈가 줄어들게 돼요. 자산 규모가 줄어들게 돼요.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밥대를 걸러가면서 손님들 밥 먹으러 온 거 시중 들었습니다. 기분 좋은 일 못 됐는데 꾹 참고 열심히 일해요. 왜? 돈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회사 다니셨던 잘 아실 거야. 회사 다닐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을 리가 있나, 그죠? 겨울에는 안 나가고 집에서 띵글띵글 놀고 싶고, 여름에 더울 때는, 시원한 바닷가 가서 놀고 싶은데,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꾹 참고 일하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수익인 거지. 그래서 한 달 중에 19일 기분 나쁘고, 하루 기분 좋아요. 언제? 월급날. 자,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자산이 달아서 없어지는 건데, 영업할 때 기분 좋고, 밥 먹을 때 기분 좋고, 버스 탈 때 기분 좋아요. 근데, 대가를 치러야 되겠네. 그리고 나중에 배울 텐데, 후불제 교통카드나 영화 티켓 같은 거 신용카드로 확 쏘면, 국내에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했었는데, 외상 할부제도가 도입되면서 이것도 가능해졌다라고 하면서 회계인지에 추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거 말고 제가 점선으로 점점점점점점 그려드린 영역들도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케이스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다 살펴보면서 할 거고요. 됐죠?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 찍으시고 거래 파료소 완성. 자, 그래서 내일 수업도 대충 이 정도 난이도 선에서 출발할 거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용어들이랑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게 한 번에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내일 1시간에 걸쳐서 또 복습할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지각 결석만 하지 마요. 그러면 2달 끝날 때쯤 되면은 웬만한 회사 회계 파트 부서 경력 5년차, 7년차 정도는 쌈 싸먹을 수 있을 정도 실력을 갖추게 될 거니까 지각 결석하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면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그건 제가 얼마든지 이해시킬 예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수업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머릿속을 열고서 집어넣을 수 없는 노릇인 거고. 그러니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좀 독하게 얘기하지만 2달 동안은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매달리시면은 환갑 넘어서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하나 마련하는 거니까 나중에 잘 되면 세무직 공무원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가르친 케이스 중에서 정말 잘 된 게 2케이스가 있는데 회계세법을 전혀 모르신 분이었어요. 하나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정년퇴직하고 나서 심심하니까 이제 수업을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해가 되시더래. 예. 마침 자기 자식이 공인회계사고 그래가지고 뒤늦게 공부하겠다고 하셔가지고 1년 반 정도 매달려서 세무사 되셨어요. 가지고 실제로 개업했어요. 근데 짜증나는 게 뭐냐면 나는 거래처 모으느라고 그 3년 동안 낑낑대던 거 이분은 6개월만 해치우더구만. 깔린 게 제자들이니까 가가지고 내가 이참에 이렇게 해서 개업했다. 잘해줄 테니까 맡겨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럽더라니까. 또 하나 케이스는 시험 준비하다가 중간에 가정 환경 때문에 포기했는데 1차는 합격했거든요. 네이버에 지금 머천다이저 팀장으로 있어요. 연봉이 한 8천 가까이 된다거든요. 또 이렇게 그 사람 아이디어에 저기 네이버에 그 캐릭터 있잖아. 라인 캐릭터. 가지고 그 곰돌이 받았어, 브라운. 따로 챙겨주더라. 그쪽에 가서 잘 된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쪽은 공부할 때는 좀 지겨워요. 이쪽 그래픽반이나 이런 건 재밌긴 한데, 저쪽은 야근이 예약되어 있는 반이고, 우리 쪽은 공부할 때 좀 지겹긴 한데, 실무에 나가서도 6개월 바짝 일하고, 6개월 노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더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 학벌 이런 거 소용없는 분야예요, 이쪽은. 괜히 안 되니까 바로 판결이 나니까, 미친 척 한번 매달려보세요. 절대 손해나는 공부는 아닐 거예요. 얘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둬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해요, 진짜로. 자, 아무튼, 첫날에 와서, 5시간 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을만 했었어요? 앞으로도 수업 내용은 대충 이 정도 레벨로 될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한 지루하진 않을 거예요. 지루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오늘 하루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